지금 제목이 이제 큰 제목은 대한민국 체질위기 진단과 대책이고 소제목이 1, 2, 3 발제가 이게 다 닿는데 발제 3은 기능하는 사회와 자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피터 드러커의 Functioning Society 이거를 번역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몰라갖고 말하자면 functioning 한다, 작동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기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장난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다 하는 것을 참고로 먼저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지금은 너무 국난의 시기라 우리 애국 동지가 뭐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뭐 열심히 그냥 시스피아웃이라든지 뭐 진지 회복을 해야 된다라든지 뭐 반대한민국 세력을 어떻게 척결하느냐, 뭐 부정선거 이 제도에서부터 사전선거제도 수많은 일을 거론은 하고 있지만 사실 힘이 벅차고 또 무엇보다도 이 동기들이 좌절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거창한 일을 하나하나 다 뭐 우리가 혼자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놓여 있는 현상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언뜻 너무 정치적인 거창한 걸 하다 보니까 관심을 안 두는 부분, 우리 정말 사는 문제, 펑셔닝, 기능하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또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지난 7월 13일 날 세계 정치학회 서울 총회가 있었는데 뭐 말로는 세계적인 정치학자들이 1000여 명이 모였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조연설을 좀 하는 것을 유튜브로 봤는데 좀 기가 막힙니다. 맨 처음에 하는 얘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아테네가 상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민주주의 위기가 도래한 이 새로운 환경에서 주권자들의 의지가 일상에서 반영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전봉은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정치학자들 앞에서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연설을 하고 그 뒤에 한 15분 계속되는 연설의 그 키워드들을 보니까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말, 그 다음에 뭐 집단 지성, 사회적 합의, 뭐 직접 민주주의가 막 예찬이 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겠다, 창조하겠다, 확립이 아니라 K민주주의 할 때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 하면 되는데 그냥 이 여기 뭔가 수식어가 붙어야 직성이 풀리는지 수기민주주의를 하겠다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사회주의 하겠다는 건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질서를 꼭 설계하고 싶어요, 이 좌익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여기에 나오는 그 수기민주주의는 1990년도 연대에 그 하버마스라고 하는 좌파적인 학자가 제시를 한 건데 그 당시 좌파들의 인식은 이렇습니다. 시장경제는 소외와 불평등 같은 이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공적 영역에서 시민들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슈를 토론하고 숙고하고 심의하고 해가지고 하는 그 정치적인 포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해가지고 이 정치적인 이슈들을 쫙 결정을 해나간다. 그럴듯하죠? 다시 말해서 이 시장에다가 맡겨두면은 소외와 불평등이 심화되므로 시민단체나 법을 토론 심의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마구 만들어서 이 관리강도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런 그 사상, 인간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수기 민주주의입니다. 여기서 신좌파라고 그랬는데 하버마스가 신좌파거든요. 신좌파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재봉 교수 강의 같은 걸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는데 좌익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중 글로벌리스트, 두 번째 부류가 그냥 중국 공산당, 세 번째가 신좌파인데 신좌파 속에 이제 네오마르크시스트, 동성동본, 동성
동성애 이런 거 이제 또 옹호하는 사람들, 좌파 페미니스트, 이 전통 가치와 도덕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 뭐 그럴듯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신좌파인데 아까 말씀드린 수기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모두의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딱 한 달쯤 되는 시점에 수기 민주주의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막 이게 자랑하면서 전 세계 학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뭐를 하나 봤더니 그 적용 예가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상법을 계속 몇 년간 논의하던 거를 계속 거부권 해가지고 이걸 막고 있었는데 이걸 드디어 통과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월 13일 날, 지난 3월 13일 날도 거부권 행사가 됐었어요. 그때는 반대 91명으로 통과가 됐었는데 이제 그때 권한대행, 최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해가지고 이제 이건 안 된다. 그랬던 건데 이번 달 7월 13일 날 드디어 반대가 29명밖에 안 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3월 13일 날 반대가 91명이었던 게 국힘당 포함해서 반대자가 29명 해가지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이 되어버렸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 국힘당 이 사람들 도대체 이 기업을 망가뜨리자 하는 이 상법인데 이거를 29명 빼고는 전부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 90명 중에서. 이게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국힘당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존재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제목만 말씀드리자면 주주 충실 의무. 예전에는 현행 상법은 회사 경쟁력이 회사 잘 되게 하면 된다 하는 게 이제 충실 의무의 그 본질인데 이제는 주주한테 잘 돼야 된다. 회사 플러스 주주. 여기서 주주는 소액 주주입니다. 소액 주주한테 무지하게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나 손해봤어 이러면 이제 소송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이제 그 첫 번째 주주 충실 의무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하고 모든 그 재벌의 특수관계인 모두 합쳐가지고 이사하고 감사를 선임할 때 합쳐서 3%까지만 의결을 허용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합쳐서. 뭐 이렇게 쭉 모아봤더니 3% 플러스 3% 해가지고 3% 제한되는 것도 웃기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같으면은 오히려 이 대주주, 대재벌 그 총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의결권을 보호하는 식으로 이제 국가가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죠. 뭐 그런 거, 그다음 집중투표제. 이거는 소액 주주들이 표를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무슨 뭐 이게 여론조사를 해,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야, 이 사람을 밀자 하는 식으로 짜겠죠. 그런 다음에 표를 모아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사한테 집중해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큰 회사는 전자투표를 반드시 해라. 주총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전선거를 연상시키는 이거를 전자주주총회를 반드시 의무화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액 주주는 선이고 대주주 재벌은 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걸핏하면 소액 주주의 이 소송으로 대주주 오너가 앞으로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 소송에 시달려가지고 제 명예에 이제 못 죽는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기능하는 사회 펑셔닝하고 관계가 있느냐? 제가 그 피터 드러커를 좋아하는데요. 좀 읽다 보니까 이제 피터 드러커의 기능하는 사회 정의를 내렸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하는 사회란 1.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을 부여해야만 기능하는 사회다. 그 당연한 것 같죠? 뭐 대부분의 간이상 되는 사람이 제 역할을 못 찾고 있어. 그러면 그게 기능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냐면은 이 한국 청년들이 45%만 취업이 되고 55%는 일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이 기능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두 번째는 결정적인 사회 권력이 합법적이라야 된다. 레지티미트 해야 된다. 결정적인 사회 권력이 뭐냐 하는 거가 이게 조금 델리케이트, 좀 어려운데, 어떤 층이 결정적인 한국의 사회 권력이에요? 결정적인 사회 권력.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재명 이런 세력들이 결정적인 사회 권력입니까? 여기서 이제 피터 드러커가 책에 봤더니 영국의 예를 들더라고요. 영국의 예에 그 영국의 젠틀이라고 하는 이 토지 귀족이 있는데 이 토지 귀족이 전체 인구의 얼마가 되지는 않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이 규범을 정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이 국가 전체의 흐름을 저항한다. 이 젠틀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결정적인 사회 권력이다.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은 이 결정적인 사회 권력은 여기 모여 계시는 우리 보수 애국 우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도도하게 흐르는 전체 이 사회 규범을 정하는 세력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거짓말과 음모와 이런 사기를 해가지고 이걸 찬탈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그 형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나라는 피터 드러커의 정의에 의하면은 펑셔닝 하지 않는 소사이티죠. 펑셔닝이 안 되는 소사이티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사회가 아니고 큰 배가 있는데 타이타닉 호가 있는데 이게 막 가라앉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우왕좌왕 난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건 사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가 바로 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침몰하는 배 위에 있는 이 사람들 하나의 매스, 부유하는 군중일 뿐이지 이게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능하는 사회라고 하는 정의.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지만은 나의 개인적인 자유가 자유죠. 무슨 정치적인 자유 이런 것보다도 앞서서. 그런데 기업은 가장 큰 개인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좀 깨달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대기업에 좀 22년여 다니다가 대학적으로 숭실사회고등학교 이렇게 대학적으로 이제 가서 또 한 20년 다녔는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학에 가니까 이 교수들이 거의 다 좌파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돈을 벌어본 이게 시중물 경제에서 피땀 흘려 일해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막 이게 잘난 척만 했지. 대기업이 커다란 개인이고 이 개인이 자율적인 어떤 그 자유 이거를 누리지 못해가지고 망가졌을 때 이 전체적인 자유가 망가진다 하는 이치를, 당연한 이치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과 뭐 경영학과 다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하면은 야 그 뭐 재벌 이 사람들 비리가 얼마나 많은데 뭐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나쁜 쪽으로 어떻게든지 이게 지금 현재 정권 잡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했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기능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핵심인가 하는 걸 잘 모르더라. 그 결과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한 4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이제 해오다 보니까 이 급증하는 우리 부채 문제일 때 둘째 그 앞전에 대통령들이 500조인가에서 막았던 거를 갖다가 지 혼자 600조를 늘려가지고 1000조가 넘게 해버렸죠. 이재명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국가부채, 국가 부도 사태로 이어지게 하는 국가부채, 그 다음에 청년들은 계속 반도 취업이 안 되니까 얼마나 좌절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어떤 희망 이런 게 없으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애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 최악의 저출산 국가로 이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대기업을 갖다가 억제는 이 현상하고 무관하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굉장히 대기업이야말로 기능하는 사회의 핵심이다. 자율적인 대기업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 속에서 또 이 재벌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전문 경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치 대통령이 됐다고 쭉 하니 끌어다가 뭐 거기서 거들먹거리면서 압박하고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한국 문제는 좌파의 기업, 이 반기업 정서를 조장을 하고 여기에다 플러스 조장을 하는 것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 중국 공산당이 은밀한 그 초한전으로 대기업 재벌을 얼마나 와해시키고 싶어 하겠습니까? 삼성이나 이런 데를. 이것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상법 개정에까지 이 결정타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기업은 해외로의 도피 탈출이 가속화될 것이다. 네, 우리 알아주시 우리 애국 동지님들 그 유교 훈련 받으셨죠? 2주간. 그때 깜깜한 야밤에 적진에 이렇게 홀로 떨어져 있다는 걸 상정을 해가지고 어느 직결지까지 도피 탈출해가지고 이제 와라. 중간에 뭘 잡아먹고 뭐 이런 거 얘기도 하고 우리가 했던 도피 탈출이 대기업한테 이게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난 40년간 이 변화를 좀 보자면은 기능하는 사회가 망가져가지고 고장난 사회로 변했는데 저 옛날을 생각해보자면은 88 올림픽 당시 우리 제 15기를 기준으로 삼아봤을 때 제가 이제 젊었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면은 뭔가 희망에 차 있어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희망에 차 있고 집에 가기 전에 정말 떠들막하게 이제 같이 동료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왁자지껄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뭔가 기능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국가의 부를 마구 소진하고 야 내가 15만 원씩 줄게 하면서 이 가부장적인 어떤 보살핌 이거를 가지고 폼을 잡고 해서 이 국민을 갖다 노예를 만들지 않습니까? 노예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따위 짓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고장난 사회의 징표라고 볼 수 있고 이 가치관이나 개념이 없는 이 메스 가판 후에 그냥 막 이리저리 부유하는 이런 메스가 지금 증대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런 메스가 어느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나버리면은 이게 바로 전체주의로 빠지는 이 척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현재 우리가 근대 한국의 어떤 정신 지난 말씀 지만원 박사님 강의하셨던 그 부분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성공을 해가지고 자조자립의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고 전두환 대통령이 기업의 자율화를 완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산업사회가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지고 중산층이 증대가 되고 근대인의 정신, 자조자립 이런 정신이 확 꽃피는 즈음에 이 87 체제라고 하는 것이 누가 했어요? 이게 87 체제가 누가 했죠? 노태우, 물태우, 나는 뭐 보통 사람인다 하면서 가방 들고 다닐 때는 멋있어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이고 이때 그냥 마구 풀어제끼고 이렇게 하면서 근대인 정신이 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민중민주주의 이걸로 이제 막 가짜 민주주의 열풍이 불고 하면서 현재 종중 법치 파괴의 어떤 카르텔 가치관의 지속적인 진지구축 이런 걸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극복을 했었던
조선시대의 멘탈로 복귀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를 보면은 조선시대의 음모적인 당파 싸움하고 완벽하게 이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로 도로 복귀해버렸다. 그래서 저는 가설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사회기능의 오동작에 시작하면 우리가 뭐 좌파 대통령 김대중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는 가설입니다만은 교육기본법이 언제 제정이 됐냐면 1997년 12월 13일인데 이때가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야.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작업, 그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김영삼 대통령 때 거의 다 해놨던 것을 발표를 김대중 대통령이 한 건데, 이 교육기본법을 제정하던 날이 우리나라가 망조로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민교육원장 속에 들어있었던 이런 그 근대 정신, 자조자리 창조, 뭐 이렇게 혁신, 뭐 이런 정신들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서, 교육은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뭐 교육권 이런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나오고 뭐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교육기본법입니다. 뭐 하나하나가 이 키워드들이 이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또 한 2시간 다뤄야 될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구민주주의를 내세우기 그럴듯한 말이니까 이 좌파들은 말을 참 그럴듯하게 막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가 좋은데, 수구민주주의를 열심히 수구해가지고 민주주의 하자는데 누가 직접적으로 반대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게 약탈하자는 겁니다. 약탈. 그 수기하는 그 멤버들은 그쪽 언저리에 있는 정치 건달들이 수기하는 거예요. 그 시민단체 이런 데 모아다가. 그래서 사적 경제, 시장 경제에 대한 대규모의 약탈, 이거를 하자는 게 바로 수기민주주의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태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할지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면서, ROTC 애국동지의 투쟁 이슈에 이 기억하기 좋은 나라, 이것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가 88 올림픽 당시에 그 희망의 창, 활기에 넘쳤던 그런 사회가 이제 바로 기능하는 사회인데, 지금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은 그때는 기업들이 왕창왕창 이렇게 성장하고 자꾸 투자하고 싶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투자는 생각지도 않고 있는 것도 다 뜯어다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도피 탈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철바통 공무원한테나 몰리고, 옛날 우리 때는 야, 그 따분한 걸 누가 하느냐 하면서 공무원 안 했어요. 이거 선배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전부 의대에 몰리고, 그리고 이제 취직하려고 스펙을 죽으라고 쌓습니다. 정말 스펙 쌓기 위해서 졸업을 늦추기도 해요. 1, 2년. 여러분들 지금 아파 찬스가 너무 만연합니다. 취직하는 데는 무슨. 그래서 이 대졸 청년 실업이 만연하는 이런 사회는 무정부적인 대중, 매스를 양산하는 그런 사회인데, 이것이 바로 펑셔닝 하는 사회의 반대, 고장난 사회다. 그 결과 여기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이 바로 불합리, 무책임한 이 책임을 남발하는 이 정치꾼, 일종의 그 전체주의적인 선동꾼, 이것이 이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거기에 넘어가는 이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옛날 그 나치 히틀러한테 넘어가는 그런 사태가 우리한테도 이제 닥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